오늘의 있어요. 교수님이십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그분은 네. 오늘도 뭐 있네요. 네, 오늘도 뭐 있습니다. 네, 화장실인가요? 안 아닙니다. 보셨군요. 흑사병 하면은 모두가 떠오르는 그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퍼포먼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거 입고 힉스 커피를 딱 들어오시는데 아, 정말요? 모든 사람이 쳐다봤죠. 네, 오랜만에 네. 뵙죠. 더운데 벗어도 돼요? 안돼. 겉에 거만 벗으면 안 되나? 안돼. 겉에 거 벗어도 멋있는데요? 괜찮은데? 예. 좋아요. 가볍하죠. 더워 그거. 그러네요. 약간 가죽 소재? 오! 꽉 낀다 누구야? 꽉 낀다도 아니야. 꽉 낀다는 뭐야? 빨리 올려! 아니야! 성에도 안 껴요. 성에도 안 껴요. 꽉 낀다 그만하라니까. 오늘 이제 우리 연금술 그 스토리의 마지막 화입니다. 우리는 네. 이제 근대 화학까지 도달한 그 과정, 그리고 이제 언제나 마무리만 좋으면 다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과학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자, 그럼 네.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전에 봤던 게 사실 뭐 십자군 전쟁 이야기 또 네. 있었고 그거 외에 뭐 그리스의 불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콘스탄티노플 이야기 그리고 이슬람에서 연금술이 어떻게 됐나 마지막에 이제 화양 이야기까지 해가지고 이 전반적인 흐름 이 냉병기 시대에서 이 화기 시대로 넘어가는 것까지 봤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선 이슬람이 차지했던 땅을 다시 유럽이 되찾으면서 그때 묻혀 있거나 자기들이 한때 잃어버렸던 정보를 다시 얻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연금술과 이 당시 학문들이 부활할 때다. 이제 성공할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네. 이 학문이라는 것도 리듬처럼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가 있어요. 물론 그 와중에도 멸망하지 않는 한은 유지는 되겠죠. 근데 이게 유지가 아니라 하락할 정도의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그게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흑사병이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문제는 하나밖에 아니에요, 이게. 흑사병에 대한 가장 유명한 작품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그 1562년에 그 피터 브리겔이라는 화가가 그린 죽음의 승리. 네. 제목부터가 흑사병이 그냥 다 잡아먹었다 네. 이런 내용이에요. 흑사병만이 아니라 이때 대기근이 들기도 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또 벌이고 또 이 끝날만 하니까 영국 내부에서 또 장미 전쟁이랑 30년씩 싸워먹고 그렇죠. 이 모든 일들이 한 두세 기 동안에 계속 일어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학문과 문화가 쇠락하는 순간이 오고 그게 이 시대입니다. 근데 저 때 진짜 아시아를 빼고 거의 문명이 유럽에만 있다고 존재를 했다 그러면은 지구가 멸망할 위기였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엄청 죽었죠. 그때 네. 유럽 인구가 대충 한 4억 5천만 명 정도로 치는데 그때 한 2억 명 정도가 죽었다고 그러니까요. 하니까. 거의 반이 거의 반 사라졌거든요. 가까이가 죽은 시대였어요. 네. 근데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생겼냐? 연금술한 사람들이 이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안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세균이니 뭐 이런 거 모르니까 당연히 천벌을 받았다. 네. 신이 분노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 누구 잘못일까 생각해 봤더니 이 마을에 분명 이상한 놈이 껴들어와 가지고 사고를 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연금술사들이 제가 하고 다니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저에게 생각하는 것처럼 막 이상하게 다니고 조용히 해선 안 될 짓 같은 거 하고 자기 인식이 명확하네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원래 자기 객관화가 명확하네요. 그걸 못하는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고 저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객관화를 잘할 수 있죠. 학습된 자기 객관화. 좋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화학자들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네. 뭔가 폭발도 일으키고 냄새나는 실험도 하고 화학자들이 대중에게 잘 안 나오는 것처럼 연구하느라고 집 밖에도 잘 안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 저 집에 흑마법사 같은 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 놈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 역병이 돈 거야. 이렇게 되면서 몰아세우기 시작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바로 마녀사냥. 네. 이거 보셨어요 혹시 이 영화? 이게 뭐죠? 이거 굉장히 유명한 몬티 파이튼의 성배라는 이게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재밌진 않은데 네. 짤로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온갖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마녀를 몰아가는 거죠. 네. 마녀는 체중이 오리랑 똑같다. 뭐 그리고 물에 던져 넣으면은 물에 뜨거나 가라앉는 걸 가지고 마녀를 구분할 수 있다. 뜨면은 마녀다. 오리랑 체중이 같아서. 가라앉으면 어차피 죽으니까 마녀가 아니지만 미안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사람을 많이 죽이게 돼요. 원망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 사람을 없애면 우리가 애군을 없애는 것처럼 뭐 그런 일이 생겨요. 생각보다 오래 이어집니다, 이게. 그래요? 심지어 미국에서도 되게 유명한 세일럼 마녀 사냥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1600년대. 이미 이때 영국령에 있었을 때인데 그 한 마을에서 수십 명을 죽이는 아주 유명한 마녀 사냥 사건이었고 이 이후로는 1500년대부터 막 기근이 들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마을에서 수많은 사람 죽여요. 30몇 명씩 죽이고 이런 네.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면서 점점 문제가 많이 이어졌던 거죠. 그렇군요. 여기 있는 모두가 전염병을 다 경험을 한 세대잖아요. 코비드를 네. 통해서. 네. 네. 이게 어떤 기준인가라고 본다면 역사적으로 있었던 전염병들에 대한 표를 제가 넣어놨는데 까만색으로 된 게 흑사병이에요. 네. 그러니까 200 밀리언 명이 죽었던 시대였고 그 다음에 있는 게 그 스몰폭스 천연두 그리고 그 옆에가 스페인 독감. 스페인 독감이 스페인은 생긴 게 아니야. 예? 그럼요? 미국이었나? 근데 왜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이 거예요? 저게 생겼을 때가 세계대전 중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돌고 이런 거를 막 홍보를 하고 소문을 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나라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때 스페인이 중립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은 그거를 보도를 한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스페인이 보도한 굉장히 위험한 거다. 스페인 독감이 된 거야. 그러니까 플라그 오브 유스티니안이라 써 있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로마의 황금기 팍스 로마나 시대 때 두 번 역병이 돌면서 납 생산이 확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잠깐 했는데 네. 그것 중에 하나가 저 질병이에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죽었냐? 저것도 흑사병이었어요. 저것도 이제 잠정적으로 흑사병일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외에 한 번 더 있던 질병이 이제 밑에 줄에 그 안토니누스 역병이라고 써 있는 게 있거든요. 밑에 조그마한 놈들 중에서 그거는 천연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질병이 이렇게 심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건 이 흑사병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 물론 그 전부터 있었어요. 로마 시대부터 있었으니까.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저 중세 시대 때 흑사병 혹시 알고 계세요? 어느 나라가 이걸 만들어냈는지. 이게 몽골이 시작했어요. 몽골. 옛날에 그 시체 던져가지고 네, 그게 몽골군이 전쟁을 해요. 그 지도에서 저 크림반도 있잖아요. 제 우크라이나에 네네네. 저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 저기가 그 1347년에 그 킵차크 칸국 군대가 저기를 공격을 해요. 저기가 카파라는 도시였는데 지금은 아마 저기 페오도시아라고 글씨가 조그만하게 써 있을 거예요. 네. 이때 몽골군이 흑사병으로 죽은 자기들 병사 시체를 투석기에 넣어가지고 성 안쪽으로 쏘아 보내요. 그쵸. 어머. 네, 생물학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거고. 근데 그게 옮는다는 걸 알았죠. 거예요? 네, 자기네들이 자기네 경험했으니까. 병영에서 계속 생기니까. 저게 점령까지는 아니고 아예 다 집어 던져버리고 퇴각해버려요 나중에. 근데 그렇다고 몽골이 생물학전을 처음 사용한 나라는 또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 중에 블라드 체페슈라고 드라큘라. 네. 드라큘라의 이야기 시작이라는 게 있는데 루마니아 쪽에 그 사람도 저런 전략을 많이 썼어요. 병 걸린 동물이나 인간 시체를 상대방한테 쏘아내가지고 병을 퍼뜨리는 것들. 그래 아주 역사 깊은 방식이었고 운 나쁘게 이게 흑사병에서 너무 많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이게 1347년인데 당연히 이것만 갖고 생기는 게 아니라 아까 지도에서 보면은 크림반도에서 이제 쭉 선이 하얗게 막 이어져 나가요. 네. 거기서 선이 시작돼 이어져 나가잖아요. 네, 저 연두색으로 된 색칠된 아. 지역들이 시작된 곳이라 생각하면 돼요. 좀 밑에 쪽으로 왼쪽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이탈리아 밑에 시칠리아 섬이 있어요. 네. 화면을 그 조금 앞에 당겨. 더 아래. 네, 거기 거기. 메시나라고 써 있잖아요. 그 네. 섬. 네. 저기에 똑같은 해에 이 흑해에서 출발한 12척의 그 제노바 함선이 저기로 가요. 이 사건이 죽음의 배 사건이라 불려요. 왜냐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거야. 배가 왔는데 인기척이 없어. 무서워. 그래 딱 갔더니 다 죽어 있어. 그거 근데 배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제 시체를 옮겨야 되잖아요. 와. 그러면서 저기에 패스트가 퍼져가지고 양쪽에서 쫙 뻗어가는 거예요, 유럽으로. 와. 이게 같은 해에 발생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원 사망은 아니고 거의 다 죽고 네. 그 나머지는 병 걸려서 심각한 상태의 그 사람들이 저기로 간 거였고 그 사람들의 시체를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만들어진 단어가 그래서 있죠. 자가격리 이런 거 할 때 격리라고 쿼런틴이라고. 네, 쿼런틴. 쿼런틴이 저 항구에서 시작된.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저런 꼴을 보니까 야 네. 이거 외부에서 온 배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40일간 격리를 시켜야 된다. 확인될 때까지. 그래서 40을 말하는 이탈리아어가 그 쿼런틴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격리란 용어가 만들어진 거야. 다 흑사병에서 온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격리를 그렇게 시켰다. 자 그런 일로 왔는데 이게 그냥 병이면은 그래도
격리를 하면 될 거잖아. 근데 이 당시에 함부로 하기 어려운 게 있었지. 종교. 그렇죠. 종교하는 사람들이 병을 옮기고 다닙니다. 네. 그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베르세르크 같은 데 나오는 그런 장면들. 이거는 여러분이 아마 또 저랑 비슷하게 게임을 좀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알 거예요. 블라스퍼머스라는 또 게임이 있어요. 이게 그 메아쿨파 나와서 요게 그 그런 식으로 나와요. 거기에 필드몹이 저렇게 생겼어. 채찍을 들고 다니는 그런 건데 자기 몸을 옛날에 채찍으로 때리면서 고행을 하는 그런 파가 있었어요. 있죠, 네, 있었어요. 영화에서 그거를 봤어. 저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채찍질 고행파라고 부르는 단체였던 거야. 저 그림은 되게 유명한 그 프란시스코 고야가 그린 그림이에요. 쟤네가 자기 몸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피를 사방에 뿌리면서 행렬을 하고 다녀. 그 피를 타고 흑사병이 엄청 퍼져요. 예상도 못한 거지. 요런 일로 생겨. 우리가 회개하는 길이다. 네. 이러고 다닌 건데 이게 패스트 확산에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단지 시체를 쌓아놓고 위생 관념이 떨어져서일 것 같지만 종교 활동이 온갖 곳을 다니면서 패스트를 퍼뜨리기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이걸 해결하고자 나타난 사람들이 있겠죠. 오늘 제가 등장했던 것처럼 그 유명한 역병 의사, 네. 이 플라그 닥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플라그 닥터 하면 가장 유명한 게 왼쪽 그림이 저 플라그 닥터 할 때 항상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저 그림이 뭔가 되게 헌신적이고 좋은 일을 하는 것들을 묘사해 놓은 것 같지만 저 그림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왜냐면 의미죠? 써 있는 거를 해석을 해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그 글자를 번역을 해보면 이것도 힘들었죠. 이게 전염병을 막는다고 주장하면서 자기 보수를 챙긴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돈을 버는 거야. 왜냐면 시체가 있으면 지팡이 갖고 다녀서 죽었나 보면서 그러면 지팡이로 지갑 같은 걸 꺼내오기도 했어요. 연금술사들이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사기꾼들도 있던 것처럼 네. 초기에는 저런 사람들이 막 남을 돕는 걸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헌신적인 의사랑은 좀 거리가 있었죠. 그러네요. 그 밑에 써있던 말이 더 진국인데 이게 그는 죽음을 탐한다. 그리고 쓰레기 더미 위에 까마귀처럼 시체를 뒤진다. 요게 저 그림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좋은 의미의 그림은 아니었어요. 네.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건 그냥 넣었어요. 저런 스타일 중에 제일 멋있어요. 저거는 그 에일린 더 크로우라고 사냥꾼, 최초의 사냥꾼. 뭐죠? 저 게임이에요. 게임이에요. 역시.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주둥이 나온 게 원래 네. 역병의사의 상징이었냐? 네. 아닙니다. 실제로는 엄청 추레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보여주시면 저렇게 생겼어요. 진짜? 저게 이제 실제 박물관에 있는 원래 역병 의사가 사용했던 마스크. 약간 개미알키 스타일. 그럼 저 코에 뭐가 들어있었느냐? 오른쪽에 보이는 저런 물질들이 있었어요. 라벤더를 향초로 넣어가지고 거기 네. 이제 리나룰이나 라벤듈 같은 물질이 있고 네. 멘톨은 또 워낙 유명한 그 민트 그것도 넣고 그리고 왼쪽 아래 같은 거는 이제 정향이라고 부르는 건데 저기도 뭐 유제놀이나 뭐 살린실산 메틸은 우리 그 파스 몸에 붙이는 파스나 물파스에는 성분 네. 그리고 캠퍼는 장뇌라 그래서 뭐 화장품에도 간혹 쓰기도 하고 장내 많이 네, 들어봤는데. 장내를 이제 캠퍼라고 부르죠. 저런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추가로 식초에 적신 스펀지 같은 걸 채워 넣은 거예요. 이 넣은 이유가 되게 의미 깊어요. 네. 이거를 표현하는 단어가 장기설이라는 게 있어요. 장기설. 장기설? 장기를 미아즈마라 부릅니다. 미아즈마. 장기는 또 이 무협지 같은 거 많이 보시면 어떤 계곡이나 시체가 많은 곳에 장기가 퍼져 있다 이렇게 말해요. 저게 일종의 해로운 나쁜 냄새와 안 좋은 기체 같은 거라 볼 수 있어요. 독가스 같은 것들. 이거를 우리가 이 장기설이라는 게 당시의 이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이 냄새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온다. 나쁜 공기를 마시면 내가 병에 걸리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다 넣었던 거예요. 냄새를 막으면 난 안 걸릴 거다. 근데 웃겼던 건 저 효과는 있었어요. 저기 그렇겠죠. 들어있는 것들이 약간의 항균 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효과가 있긴 있었다. 근데 이 이론이 굉장히 오랫동안 작용이 됐어요. 옛날 이때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사람들 많이 죽으면 그 시체 무덤이 있고 불 타서 막 연기 나는 장면들이 있죠, 네. 있죠. 나오죠. 이거 태운 것도 태워서 그 냄새를 없애려는 목적도 있었어요. 이게 썩어 냄새가 나면 그 냄새로 병균이 오는 거니까 태워서 없애자. 이 장기설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게 나온 거고. 네. 네. 그게 많이 바뀌고 후기로 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좀 멋들어진 할로윈의 상징 같은 그런 역병의사가 만들어졌다. 자, 이때 그래서 이런 냄새로 퍼진다고 생각했던 걸 정화를 해야 되잖아요. 정화도 역시나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 이론을 기반으로 정화방법 연구를 많이 해요. 네.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던 수은을 활용한다거나 네. 혹은 다른 물질들을 쓴다거나 또 여기서 이 당시에 활용이 본격적으로 된 게 알코올이었어요. 알코올은 소독 효과가 있잖아. 네. 이게 이슬람 때 확실히 알코올 증류 기술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그 알코올을 활용하는 것까지도 당시에 여러모로 시도를 합니다. 결국 느리고 어설펐지만 분명히 진보는 있었어요. 네. 나름의 효과도 봤었고 인간을 어떻게 하면 가장 고통스럽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가 그런 게임인 이 다키스트 던전 여기에서 역병의사가 나와요. 네. 근데 역병의사의 대부분의 무기들이
우선 저 오른쪽에 있는 역병의 전조랑 장막은 최고 티어의 장비고 네. 스킬들이 대부분 냄새나 연기나 이런 걸 갖고 써요. 그리고 그 외에 있는 저 밑에 스킬이 절개라는 공격 스킬인데 절개. 당시 역병 의사가 사용했던 의료 기술이 절개였어요. 아, 째서 이렇게- 나쁜 걸 빼낸다. 이렇게- 저 당시에는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건 체액의 균형이 깨져서 있기 때문에 일단 째고 보는 거야. 째고 뺄 거 다 빼고 봐서 살면은 된 거고 죽으면 어쩔 수 없던 거고. 그러니까 욕먹을 만 하죠. 결국 지금 생각하면은. 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이게 우리가 또 성경 같은 것도 네. 초기에 원전이 있고 계속해서 약간씩 추가가 되거나 바뀔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에서 이제 성경에서 가장 재밌는 게 결국에는 요한계시록이에요, 보통은. 네. 저도 이제 교회 가면 항상 요한계시록만 읽었어요. 그게 제일 재밌어가지고. 네. 근데 그거 외에 또 이제 묵시록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있죠. 네. 묵시록에 나오면 4명의 기사가 등장을 합니다. 오. 묵시록의 사기사라고 불러서 어. 4가지를 상징합니다. 왼쪽에 제가 매칭했는데 네. 죽음. 청백색이 죽음, 어. 그 옆에 까만색이 기근, 빨간색이 전쟁, 하얀색이 정복이에요. 네. 요걸 해석하는 것도 연금술적인 과정이랑 연관을 시키기도 하지만 뭐 그렇다기보다는 여기서 나오는 그 정복만 보면 얘는 묵시록이랑 관련 있나 싶을 수가 있잖아요. 네. 저 정복이 질병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묵시록의 정복 기사가 사실은 질병과 관련된 거고 이 모든 것들이 흑사병이랑 연관이 돼서 이걸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됐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바뀌어야 될 텐데 우리가 세균에 감염되고 이런 걸 왜 모를까 생각보다 굉장히 늦게 발견돼요. 아, 그래요? 왜냐면 제일 먼저 하려면 미생물의 존재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 그쵸. 미생물이 발견된 건 1676년. 아, 300년이 지나서네요. 물론 이때도 흑사병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건데 보면은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게 레이누에눅이 그 1676년에 현미경을 만들어서 그렇죠. 찾아요. 그리고 로베르트 코흐가 탄저병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세균이 감염이다 찾아요. 네. 문제는 손 씻기가 보급된 게 1870년이야. 아. 손을 씻으면 위생이 되고 감염이 안 된다가 저렇게 늦게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 별 방법이 없었습니다. 손 씻기라는 문화가 의미를 갖는다. 유효하다가 보급된 게 1870년대. 그 무렵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야, 흑사병을 흑사병이 극복하는. 1300년대인데 지금 저게 1870년 5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거의 1300년대에서 1500년대는 연금술을 비롯한 거의 모든 학문이 쇠락을 하는 시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좀 흑사병 얘기로 넘어갔으니까 네. 이 연금술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봐야 되잖아요. 네. 연금술은 그러면 계속 성장을 했던 것이냐? 당연히 아니라 했지만 병만 갖고 성장이 안 됐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오버하는 감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상황들이 등장을 합니다. 네. 보면은 연금술의 핵심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증식이라고 부릅니다. 네. 자, 증식. 뭐를 증식시키냐? 금입니다. 금 혹은 귀중한 것들을 늘린다. 네. 이 증식에는 납을 금으로 바꾸는 기술도 있지만 네. 금이나 은 자체를 증식시키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당연히 여기에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시작이 제일 위에 있는 1317년 요한 22서가 교서를 발행하는데 네. 보면은 스폰덴트 쿠아스 논 익시비벤트라고 써 있잖아요. 네. 저게 네. 허위로 뭔가를 만드는 그 사기를 치는 걸 금지한다. 약간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이유가 이제 연금술사들이 사기꾼이 하나씩 생기는 거야. 내가 증식시켜 주겠다. 투자를 해라. 그럴 이런 수 게 있죠. 나오니까 네. 야, 이런 사기를 쳐서 금 늘려준다는 거는 금지한다.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위반하면 어떻게 되느냐? 벌금을 냅니다. 네. 근데 그 사람이 사기친 거랑 같은 무게만큼의 금을 수도원에 기부하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 말한 사기성 연금술이라 부르는 걸 이때 위조라는 걸로 규정을 하기 시작해요. 네. 네. 우리가 말하는 그 위조라는 게 금을 대상으로 속이는 것들에 먼저 그 말이 쓰이기 시작하는 네.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사용된 게 뭐냐? 바로 밑에 써 있는 게 1326년 칙서를 발행합니다. 자, 이 칙서는 조금 다른 게 칙서는 뭐죠? 이게 교서랑 칙서가 조금 달라요. 네. 근데 칙서가 좀 더 빡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천주교는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한 것은 어떤 의미냐? 마법이나 마녀들이 쓰는 이거를 이단이라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을 죽일 당위성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왜냐면 이 신비주의적인 실험하는 연금술이라는 게 탄압받는 계기가 되는데 이유가 뭐냐? 이 연금술은 물질을 변환하죠. 그렇죠. 그러면 자연이 규정한 법을 위배하는 게 되는 거예요. 네. 신에 대한 도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금지할 목적이 확실히 생겨버린 거예요. 약간 생각지도 못한 논리들이 나와요. 근데 또
설득이 돼. 맞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때는 되게 진지하게 생각한 거죠, 다들. 네. 그 다음에 이제 니콜라 에메리히라고 써있는 1376년. 자, 요때 했던 일은 뭐냐면 비슷해요. 저기 써있는 저 용어 자체가 악마적 의식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거라서 악마적 의식. 이런 것들을 다 금지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네. 이때부터 연금술사들이 마녀 사냥의 대상으로 고발이 되기 시작해요. 아, 본격적으로. 연금술사가 마녀로. 여자면 마녀, 남자면 마법사 뭐 이런 거 돼서 고발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아. 지금으로 치면 화학자들을 하나씩 죽이고 있는 거지. 아주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게 법적으로 되는 게 그 다음에 써있는 헨리 4세가 1404년에 액트 어게인스트 멀티플리케이션을 딱 써있잖아요. 아, 증식을 금지하는 네, 법. 증식을 금지하는 법을 만듭니다. 네. 왜냐면 경제와 사회 질서와 모든 걸 어그러뜨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귀족 한 명이 정말 제대로 된 영업사를 고용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금을 만들기 시작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사병을 늘리겠죠. 그러면 반란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 국가의 세력에 문제가 생겨요. 국왕의 입장에서는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누군가 성공해버리면은 난리가 나는 거니까 그렇죠. 아예 다 못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증식 행위 자체를 금지를 합니다. 이 주체가 되게 없었어요. 증식을 못하게 한다라고만 했지 연금술로 금을 만드는 걸 금지하는 건데 고발되는 거는 사실상 이어졌던 사기꾼들이나 고발이 됐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말 성공해서 걸린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없었는데도 그 이후에 15세기 중반부터는 전쟁이 계속 나고 하잖아요. 네. 왕가도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면허를 발행합니다. 연금술사에게 너는 금 만들어도 돼. 아. 세금 떼나? 그것도 띄고 성공하면 또 되는 거니까 면허를 발행하기도 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증식 금지 갔으니까 네. 이게 풀려야 되잖아. 그렇죠. 풀리는 게 마지막에 써있는 1688년에 로얄 마인스 액트, 광산 왕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저 광산은 전부 국가가 관리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명칭이 왜냐면 저것만 하면 저게 한 가지를 규정하는 것 같지만 그 쭉 법령 중에서 그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이게 연금술만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금지하는데 연금술이 껴있고 이런 것처럼 네. 방산이나 금과 은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전했던 증식금지 이런 거는 없앤다. 네. 근데 이게 없어지게 된 것도 근대 과학에 들어가게 된 결과입니다. 어. 왜냐면은 저 당시 1688년이면은 이때 연구가 나왔으면서 당시에 유명한 연금술사가 두 명을 꼽을 수 있어요. 한 명은 아이작 뉴턴, 한 명은 말하려고 로버트 그랬네. 보일. 이 사람들이 했던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연금술이 화학으로 전환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전에 있던 이상한 법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 시대부터 이제 연금술이 화학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이런 과정으로 지나가게 되고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럼 연금술이 뭐가 됐냐. 연금술에서 뻗어나온 게 화학도 있지만 약학도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금을 만든다. 네. 몇 번 말했죠. 진짜 금처럼 귀한 물질을 만드는 게 있다면 내 병들고 노쇠하고 낡아버린 육체를 금처럼 고귀하고 새롭게 만들려는 방향으로 서로 노력을 했었어요. 네. 근데 물질은 해도 안 되잖아, 솔직히. 그쵸. 그러니까 의학 쪽에 사람들도 관심이 많이 간 거예요. 네. 이미 흑사병도 거쳤고 여러 가지 질병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탄생한 용어가 의화학이 나옵니다. 의화학. 현대에서 사용하는 의학화학이랑은 달라요.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냐, 진짜 바뀐 거냐? 이 그림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발타사르 판덴보쉐라는 플랑드르 화가입니다. 네덜란드 쪽에. 왼쪽 그림이 연금술사고 오른쪽 그림이 의화학자예요. 아, 묘하게 똑같은데 묘하게 달라요. 엄청 비슷하죠, 어쨌든 간에. 네. 거의 뭐 자기 표절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비슷한데 그렇죠. 이게 정말 저랬어요. 연금술사의 실험실이 의화학자의 실험실로 그대로 바뀌어버립니다. 와. 이 과정이 이어지면서 이제 약학이나 의학이랑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연결됐냐? 자, 그러면 우리가 전에 과거에 의학에서 유명했던 사람이 있다면 네. 제일 유명한 의학의 아버지는 히포크라테스지만 그렇죠. 네. 그 외에도 우리 등장했던 갈레노스라는 로마의 또 의학자가 있었습니다. 네. 자, 보시면 갈레노스가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이 중간 위에 있는 사체행론.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건 했죠, 네 했죠. 가지 종류의 체구로 되어 있다. 네. 네. 그 얘네들의 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증상이 나타난다. 저게 영향을 줬던 게 괴혈병 치료가 늦어지는 거기도 했어요. 그냥 괴혈병도 뭔가 결핍이 아니라 균형이 깨진 거다라고 생각했다 보니까 네. 이걸 맞추려고 다른 걸 넣는데 그 넣는 것도 애매했던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C라는 게 적용되는 게 좀 늦어졌었어요. 네. 자, 근데 이런 식으로 발견이 됐으면 이 갈레노스가 당시의 의학자였다면 네. 분명히 해부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뭐가 됐건 해부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래. 보통은 인간보다는 동물 해부를 더 많이 했었고 네. 이때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를 다 확인을 했는데 갈레노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생명체라는 건 너무나도 완벽한 신적 설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말을 기독교에서 좋아한 거야.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이 이 복잡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신이 만든 거로 보일 정도로 완벽하게 짜여져 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갈레노스의 이론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창조론이라는 게 맞았던 거야. 그래서 갈레노스
갈레노스는 사실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네. 근데 로마인은 원래 다신을 믿었는데 다신교를 또 믿진 않았어.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보기에는 얘 아주 괜찮은 놈인데 하면서 그걸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가. 갈레노스도 나를 인정한다고? 괜찮은데 그러면서 그 종교를 믿은 거 아니에요? 갈레노스는 대놓고 자기가 말을 했었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게 완벽하게 기독교적으로 맞았고 그 말은 인체를 해부하면서 다른 이론을 펴는 거를 기독교가 금지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바뀐 게 그 유명한 16세기 베살리우스가 인체의 구조에 저 대하여라는 그림은 너무 책을 유명하죠. 출간을 합니다. 네. 여기서 이 갈레노스의 해부학적 오류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때 이야기가 나오는 게 미생물 이야기가 조금씩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저건 16세기라 그 미생물을 보기보다는 앞선 건데 그러니까 이때 미생물을 직접 봤다기보다 생리학, 병리학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감염됐을 때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나을 수가 있고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야 이건 체액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점점 갈레누스의 이론들이 무너지고 체액의 불균형이 질병의 원인이라는 게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 몸을 해부하고 하는 어떻게 또 금지를 됐을까 안 됐을까 이런 생각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이제 1215년에 그 제4차 라테칸 공의회 그리고 1248년에 르망 공의회가 열립니다. 네. 여기에서 이루는 성직자는 외과 수술을 하면 안 된다가 나와요. 성직자는 몸을 째서 피가 나와서 피나 체액에 접촉하는 게 신성함을 해친다라고 생각했던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를 시킵니다. 네. 이 사건이 뭐냐? 내과랑 외과가 구분된 사건이에요. 진짜? 성직자는 내과가 내과는 나는 거야. 있었고. 외과는 누가 했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버 설전. 이발사들이 수술을 하는 게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성직자가 못하니까 이거는 이발사들이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것 같아도 이게 우리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굉장히 커요. 그렇네요. 십자군 그리 왜 넣냐? 십자군 전쟁이 가장 큰 문제가 원정 갔다는 거야. 원정을 가고 아군이 죽어. 근데 이단자의 땅에 버릴 순 없잖아요. 가지고 돌아와야 돼. 왜냐면 이때는 부활이라는 걸 믿었을 시대예요. 근데 부활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우리 몸에서 썩어 사라지는 것은 살과 피와 이런 건 썩어 사라져요. 근데 뼈는 남잖아. 그렇죠. 뼈만 그대로 다 있어도 부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뼈를 챙겨오자. 네. 뼈를 어떻게 챙기냐? 몸을 토막내서 삶아. 수육하듯이 오래 삶으면 뼈와 살이 분리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뼈만 회수해서 가져옵니다. 그 감자탕 집에서 그 뼈만 싹 나온 잘 삶은 고기 뭐 그런 것처럼 아주 오래 잘 끓여가지고 그게 이제 그 밑에 그림에 있는 모스 튜토니쿠스라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파시오 8세라는 사람이 데테스탄테 페리타티스라 써 있잖아요. 잔혹한 관습을 규탄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삶아서 가져오는 거 하지 말자. 이렇게 하나씩 금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왕이 죽으면 어떡할 거냐? 그렇죠. 왕도 삶아. 신분 고하를 가리지 않고 삶아. 그냥 삶아. 이게 발견되는 거 어떻게 됐냐면 뼈를 나중에 네. 봤는데 삶아진 뼈인 거예요? 아니 그래서 진짜 안 거예요? 이게 1989년도 정도에 논문이 나왔었는데 네. 뼈에 있는 아미노산 분석을 했을 때 열변화를 시켜가지고 되게 나오고 그리고 이때 그냥 삶으면 좀 그렇잖아. 이때 향신료를 넣어서 삶아요. 이게 뭐예요? 진짜 농담이야 진짜로. 그 1989년에 나온 유골은 결과적으로 6시간 조리됐다라는 결론까지 나와. 아 진짜? 잡내는 없겠어요. 진짜 그런 목적이었어요. 향신료를 넣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황제가 알프스 산맥 넘었을 때도 그 시신도 삶아서 뼈를 가져오고 와.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결국에 인체의 뼈나 구성이나 모든 거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해부는 금지했지만 삶아서 보면 되잖아.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보게 돼요. 또 이제 약제약을 했던 사람들, 그 역병의사는 아직도 있었을까? 네. 그렇죠. 자, 당시의 역병의사 중에 유명한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 바로 노스트라다무스. 그렇죠. 노스트라다무스가 역병의사였어요. 자, 노스트라다무스가 사실 우리는 그냥 예언자라 생각하지만 원래 의사였어요. 네. 이 사람이 아비뇽 대학교에 15살 때인가 입학을 하는데 들어가고 1년 만에 나오게 돼요. 흑사병 터졌는데 뭔 교육은 교육이야. 그쵸. 그래서 나와요. 그러면서 살아야지 일단은. 여기저기 떠돌면서 이제 막 기술을 배우고 해가지고 사람들 치료하고 다니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렇다고 노스트라다무스가 주둥이를 쓰고 다니는 건 아니고 네. 의사였는데 그 활동의 내역으로 보면 역병의사로 구분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예언도 막 하고 한 거였죠. 우리가 이런데 다른 명칭으로는 이제 의사, 약사 이런 게 아니니까 네. 이걸 아포세칼이라 부릅니다. 아포세칼. 저 아포세칼이가 약제사라는 거예요. 약제사. 약제. 그 노스트라다무스의 기록도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을 금발로 염색하는 방법 이런 걸 남겨. 어떻게 하냐? 레몬즙을 뿌리고 햇빛을 쬐면 돼. 오, 근데 맞잖아요. 네, 실제로 돼요. 이거 동양인한테는 잘 안 되거든. 근데 서양인들이 금발로 탈색하는 거 그런 기술도 남기고 막 사랑의 묘약 이런 것도 남기고. 근데 사랑의 묘약은 약간 좀 사짜 느낌이다. 무슨 수컷 참새 피 5방울 막 이런 거 막
이산화탄이 들어있긴 한데 그거 말고도 이제 치약 같은 거, 우리 그 오징어 뼈 같은 거, 네. 오징어 뼈랑 달팽이 껍질 이런 거를 구워 분쇄해가지고 치약으로 쓰면은 치주 질환이나 이런 거 피나는 거 멈출 수 있다. 이런 것도 해요. 오 근데 진짜. 다 효과가 있거든 사실은. 네. 오징어 뼈는 그 탄산칼슘 때문에 그런 거야. 얘가 수분 흡수하면서 혈소 판정을 도와요. 그래서 실제 지혈작용이 있는 거라 이런 기술들을 다 남깁니다. 약제사로 활동했던 인물이 이렇게 있었고, 네. 그럼 연금술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하죠, 한 명이. 바로 이 노스트라다무스 다음에 나오는 사람인 파라켈수스. 아마 들어본 분들은 이제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용량이 독을 만든다. 네. 요약된 거고, 저 도시스 솔라 저게 베네눔이 독이거든요. 네. 저기서 나온 단어가 베놈. 베놈. 아마 저 문장을 검색해 보면 다 지 맘대로 썼을 거야. 라틴어가 어순이 없어요. 그래서 아, 막 그래요? 뒤죽박죽 막 그래도 의미가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전문가는 아닌데 저런 짧은 건 확실히 그런 거 알아요. 그래서 저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라 이제 양이라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인식해서 처음으로 네. 우리가 독성학이라는 분야를 만든 게 파라켈수스였어요. 네, 파라켈수스는 너무나 유명하죠. 진짜. 파라켈수스가 실제로 약을 썼느냐, 어떤 네. 약을 썼냐, 이 이전까지는 식물을 약재로 썼습니다. 혹은 동물을 약재로 쓰고, 우리가 이제 한의원에서 쓰는 그런 한약방에 쓰는 것처럼 그런 천연 재료를 썼다면 파라켈수스는 광물을 쓰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유명하게 썼던 게 위험한 물질인데 첫 번째 수은을 아주 잘 썼습니다. 수은이요? 매독 치료의 목적으로 수은을 썼고요. 네. 황인가요? 네, 옆에 황입니다. 황은 피부병 치료할 때 썼어요. 요새도 그러잖아요. 유황온천 가면 뭐 피부 좋아진다. 맞아요. 이것도 말이 되는 거고요, 사실은. 네. 그래서 황을 피부병 치료에 쓰고 왼쪽 아래는 안티몬입니다. 안티몬? 안티몬이라 부르는 원소인데 저 광석은 휘안석이라 불러요. 휘안석. 휘안석? 저게 이집트 눈화장. 까맣게. 아. 그게 저걸로 해요. 저걸 가루내서 이렇게 쭉 하는 거 있잖아요. 이집트인들. 고대 이집트. 네네네. 그냥 그걸 해야지 망막이 안 상해. 빛을 얘네가 많이 흡수하고 해가지고 눈부심을 줄이려고. 그 저게 야구 휘안석이에요. 선수들 이렇게 검은색으로 테이프 붙이는 그런 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런 목적이죠. 네. 저 안티모니도 먹으면은 위아래로 쏟아요. 토하고 설사하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뭔가 안 좋은 게 들어가서 쓰는 거였다 해서 르네상스 때까지도 안티모니 알약을 삼켜요. 금속으로. 그럼 얘는 위아래로 쏟으면서 아래로 나와. 네. 그럼 씻어서 다음에 또 쓰는 거야. 영원히 대대손손 쓰는 약. 영원의 알약이라 부릅니다. 이름이. 이것 때문에 모차르트가 죽었단 말도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비소도 원활하게 써가지고 저런 독성 물질이나 광석으로 광물들로 치료가 된다. 비소는 우리 진짜 신체 약으로 쓸 때가 있어요? 쓰죠. 지금도 써요. 백혈병 치료제. 지금 실제로 쓰이고 있는 치료제예요. 백혈병 치료. 연구 요새도 계속 되고 있고. 이게 전형적인 양이 중요하다. 네. 이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그 이후에 이런 약제사나, 왜냐면 파라켈수스 얘기는 제가 많이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에게는 흐름을 봤을 때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 보는 게 더 흥미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과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